역사에는 라이벌이 있다. 제갈량 대 사마의, 슈퍼맨 대 배트맨. 그리고 바로 이 사나이들. 내 토론에 차비란 없다. 청년돌파 김진위원, 모두가게의 달인 촌철살인 진중권 교수, 평론계 최고 라이벌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얽힌 전국 자본과 초고령화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에 관해 직격 토론을 펼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콘서트입니다. 오늘 보수와 진보의 양대 산맥이죠. 김진 논설위원 그리고 진중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말 불꽃 튀는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토론의 정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볍게 한 가지 여쭤보면, 진중권 교수님은 모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김진 위원을 존경한다. 예. 앞에 대놓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때 아마도 그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작고하신 그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는 아직 참배도 못했거든요. 아. 근데 상대다 하더라도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존경스럽다, 그런 의도였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또 인터넷에서는 예. 또 오랜만에 많이 또 먹었죠. 공격을 또 받으셨군요. 그렇죠. 이제 워낙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 김진 의원님은 진 교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표현은 상당히 진 교수께서 그 겸손한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시달린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시 지상파의 심야 토론이었어요. 100분 토론이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진중권 교수의 양식을 압축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기억을 하는 문장입니다. 예. 그 대답 말고 이렇게 평가를 또 다른 것도 대답만 하시네요. 평가는 토론 과정에서 자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최근 전국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정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신386, 최근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최근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장 남재준 원장이 자주 이슈를 들고 오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남재준 원장에 대한, 국정원장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 회식 때는 애국가를 부르고 별명은 육사생도 3학년, 뼛속까지 군인인 이 사나이. 노무현 정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지만 국방장관 제의에 참여정부와는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2007년 박근혜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마침내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취임한다. 뜨거운 논란을 낳은 NLL 대화록 공개에서부터 내라는 혐의로 이석기 의원 체포를 주도했으며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살의 배우라는 의혹을 받기도 하는 이 남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의 중심 국정원, 그리고 그 수장 남재준. 그는 과연 충성심 깊은 정보기관 수장인가? 아니면 논란을 낳는 각종 사건들의 배후 기획자인가? 예, 지난 화요일이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북한 관련 고급 정보를 쏟아낸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가? 아니면 정보기관의 당연한 의무인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쓸데없는 발언들을 좀 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정원이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의 요구를 피해가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방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정보들을 공개한 건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이 비판을 받았던 핵심적인 게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할 때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 뭐 삼성도 아는데 왜 국정원이 모르느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거나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정치 개입을 하느라 정말 본연의 임무인 그 고급 정보라든지 이것을 수집하는 데서 무능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회하면서 또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흘린 거죠. 근데 그 흘린 정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그 엔진 실험했다. 예.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방부에서 부인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이제 첩보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그 국방부와 국정원에서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것들을 그냥 터뜨려 버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 그런 자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터뜨릴 건 아니거든요. 국방부도 예. 모르는 자료를. 그 다음에 3년 내 뭐 무력 통일하겠다고 했다. 3년 내내. 3년 내. 이건 이제 김정은 북한 그렇죠. 예, 근데 국방위원장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무력 통일 능력이 있느냐? 그건 사실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으로 자꾸 핵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3년 사이에 무슨 뭐 남침 준비가 강화됐느냐? 또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쓸데없는 발언은 그러잖아도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잠시 이제 대땅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가 된 게 강경파들을 좀 정부 내에서 좀 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해 모드로 나갔어야 되는데 또다시 예. 경색됐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남북 관계 돌이키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이건 뭐 썬데이 서울 수준입니다. 뭐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 처형설 이게 예. 사실로 자기들이 확인했다라고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그 탈북자 매체 뉴스포커스인가요? 거기서 그걸 부인했고 자기들이 통신원을 통하면 그런 소문 돈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뭐 바로 멀쩡히 TV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했단 말이죠. 오중창. 그게 뭐 녹음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한 달 전에 나온 신곡이거든요. 은하수 관현악단 그렇죠. 노래가 북한 예. 라디오 방송에 나왔죠. 예,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고급 정보 같은 것은 터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국방부와 조율되지도 않은 정보를 미리 터뜨려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보인지 첩보인지도 불분명하고요. 또 카더라식의 풍문을 성급히 터뜨려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국정원이라는 데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지 첩보를 흘리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완전히 뭔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이 얘기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외적으로 무슨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는 원래는 비공개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는 여야가 간사 협의를 통하거나 뭐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정보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국회 정보위라고 하는 것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고 국정원과 국민 사이에 일종의 채널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이 가장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급변 사태라든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관한 정보와 북한의 움직임을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장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정원의 임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왜 국정원을 운영을 하며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라는 것을 왜 가동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브리핑된 정보를 여야가 간사 협의를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 이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술단원 처형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뉴스 포커스라는 단체, 탈북자 단체 인터넷 매체에서 부인했다가 다시 시인을 했어요, 최근에. 어제 시인을 했습니다. 통신을 이용을 해서 예술단원의 공개 채용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새로 또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확인을 요청을 하니까 국정원장이 확인한 차원이고 예. 또 김정은이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그 부하라든가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정권 내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김정은이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올해 김정은이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예. 전에는 뭐 저 참모들을 모아놓고 직접 작전 회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첩보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때문에 무슨 뭐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정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 다 흰연기, 수증기가 다 그 피어오르는 보도가 것이 다 일부 됐었죠. 이미 다 보도됐던 거 아닙니까? 예술단원 공개 채용설은 일본 신문까지도 보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때문에 판단할 때 국정원장이 단순한 첩보 수준으로 이렇게 폄하될 수 있는 무리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일단은 예컨대 가동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거든요. 외국의 예.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얻은 정보냐. 근데 그 전에 국정원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는 외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아사히 신문 보도 같은 사실 썬데이 서울 수준의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 알았고 고급 정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당에서 당연히 이제 브리핑을 하겠죠 국민들한테.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당연히 노린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라더라 전쟁 준비해라. 예, 대비해라. 조원진 의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말을 이제 잘못 듣고 그쵸, 김정은 전달했죠. 씨 발언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아니라 이제 이석기 발언이다 이렇게 와전됐고 근데 그게 와전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공개된 정보들 중에서 그나마 남은 것은 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정도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금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인된 정보라고 한다면은 정보위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먼저 국방부랑 먼저 협의를 해서 크로스 체킹을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첩보 수준으로 이제 흘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공세적으로 이제 피해를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동안에 이제 국정원이 여태까지 뭐 했느냐라고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보 수집 하나도 못하고 댓글만 달았느냐, 일백을 퍼나르기만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다. 굉장히 과시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냐, 또 공개할 가치가 있었는 정보냐, 아니면 이미 나왔던 얘기들인데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새로운 게 있었느냐 이 정도의 비난을 받는 국정원 거죠. 개혁안이 어차피 또 다음 그렇죠. 주쯤 국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과시라든가 또는 그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개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석기 그런 집단의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으로만 그런 범죄 행위를 적발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 경험 있는 제1야당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니까 국정원은 사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도 사수하고 대공 수사권도 사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남재준 원장이 70%는 국정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측면이 있고 30%는 지금 그런 민주당의 그런 공세에 맞서서 무슨 소리냐.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앞으로 급변 사태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이번에 이석기 일파가 했던 내란 음모 혐의의 그 관련 녹음 파일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정보위에서 공개했지 정보위에서 않습니까? 공개를 그걸 듣고 민주당의 정보위 간사 정청래 의원이 맞다, 바로 이석기 의원 목소리가 맞다라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석기 의원 사건 터졌을 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그 그룹에서 논의된 정도의 무슨 뭐 사체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과연 대규모의 폭파라든가 공격이 가능하겠느냐. 예. 너무 뭐 소설 같은 얘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재준 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석기 일당이 얘기했던 그 사제폭탄 제조 방법,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하는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국정원에서 실제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려 봤더니 그 동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30m 내외가 살상 범위가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 증거를 내세우는 것도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적지 않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마땅한 대응이고 또 일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사안이 뭐였냐면은 원래 사안은 뭐냐면 정치 개입이었거든요. 댓글 문제. 이걸 지금 이석기 사건으로 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사권 얘기도 그렇게 수사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이 이제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 국정원에서는 정보만 수집하고 이 사람들의 활동 어차피 감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이걸 갖다 수사하거나 이런 것들 검찰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도 보십시오. 이석기 사건 서리군 수사거든요. 결정적 물증 갖고 있다, 물증적 갖고 있다 그러더니 물증이 나온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녹취록 밖에는. 그다음에 기껏한다는 게 실험이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걸 만들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그 중학교 애들도 하다가 시뮬레이션 했다고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란 거기에 말이죠. 대해서 정확한 것은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고 국정원은 그거를 말에 맞춰서 시연을 해본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 이미 녹취록에 나왔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쉽게 말하면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내란 음모를 걸었지만 지금 사실 위반한 것은 확실하게 위반한 건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국정원이 훨씬 더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수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보 수집에 더 했다면 그걸 갖다 확실하게 넘겨줬다면 검찰에서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치 개입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 절반을 용공으로 몰아놓은 겁니다. 종북으로 몰아놓고서 선거 개입한 것을 갖다 반공투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절반을 종북으로 몰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예컨대 여당과 야당이 싸울 때 지금 여당 편을 든 거 아닙니까? 야당을 비난하고 그것도 사이버 정보전의 하나의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갖다가 잠재적인 용공 분자로 만들고 그들과 싸운 것도 자기들이 고유한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남재준 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잘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강화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공작 정치가 심화되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고 작년부터 1년 동안에 그 정치라는 게 실종됐는데 유일하게 정치라는 집단이 국정원입니다. NL을 갖고 나왔지. 그다음에 최 총장 문제도 그쪽에 또 연루되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의혹이 있죠. 거기는. 그다음에 이제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지금 지났는데도 이렇거든요. 앞으로 이걸 더 강화해서 4년 동안 했을 경우에는 한국 정치가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좀 비판과 좀 매도는 저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석기 사건을 발표했다. 이건 상당히 저는 위험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 절반을 종북 내지는 용공으로 몰았다. 이것도 국정원을 완전히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 잠입과 미행과 녹취와 제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정보를 수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다 댓글 의혹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런데 이미 그것은 다 이제 한 단계가 지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국정원이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발표를 했고 그걸 수사를 해서 현재 기소를 했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댓글 의혹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이 이석기 내란 음모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국정원이 그럼 발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댓글 의혹을 덮으려고 이석기 사건을 터뜨렸다라고 보는 건 무리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요 한 가지만 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의 절반을 국정원이 용공으로 몰았다. 이것은 정말 국정원이 정보기관 아닙니까? 그 국정원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만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던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그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반을 몰았다고 반을 용공으로 몰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정원을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발전할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죠. 국정원이 범죄 집단에 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법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석기 사건도 사법 처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사건도, 뭐냐면 네. 핵심적인 게 지금 정치 개입이라는 겁니다. 정치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석기 사건을 덮는 것이 지금 무리한 의혹 제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사건 아직 설익은 거예요. 물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보기관에서 물증을 확보할 때까지 끝없이 기다렸다가 딱 일막타진해야 되는데 터트려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녹취록 늘 외에는 뭐 녹취록 외에는 없죠. 아니, 녹취록보다 중요한 물증이 뭐가 있어요?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했거든 내란은 뭐다 그러면 내란을 갖다 실행에 옮길 만한 구체적인 플랜과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밖에 없단 과연 말이죠. 녹취록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냐 없냐가 약간 그렇죠. 법리적으로 논란은 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매번 그게 나왔을 때마다 그 지적이 나왔을 때마다 국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결정적 물증을 갖고 있다. 결정적 물증을 갖고 있다. 근데 기소 단계에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리 터뜨렸다라는 겁니다. 아직 설익은 것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계속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가 아주 결정적 물증을 확인했을 때 그걸 검찰에 넘겨주면 돼요. 그럼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이걸 터뜨렸느냐? 이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엎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제 판단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건 이제 국정원이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좀 더 물증이 나올 텐데 더 그렇죠. 기다려서 할 수 있었을 텐데 3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예. 미리 터뜨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아니 그러면 그 내란 음모였던 회의가 5월달에 있었는데 그거를 2-3개월 동안 더 추적을 해서 증거를 보강하고 해서 수사를 진행해서 국정원이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공용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어서 제보든 뭐든 통해서 윤곽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그 중요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하면 그 제보자의 일단 신변이 위험하게 되고 그 제보자가 도망갈 수도 있게 되고 잠적할 수도 있게 되고 하면 결정적으로 모든 간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작전이 다 그렇잖아요. 그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시점에서 딱 잡아들이고 압수수색하고 포획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시점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그렇다면 진 교수 주장대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미뤄야 된다는 겁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크리스마스 때 하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연말에 하면. 아니죠.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가 갈등을 빚어지거나 또는 뭐 국정감사 와중이라든가 11월 달에 하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발표하면 국정감사를 덮으려고 한다. 12월 달에 하면 예산안 국회를 둘러싼 어떤 그 국회 내 충돌 이런 걸 덮으려고 한다. 내년 1월 달에 하면 이거 재보선에 이용하려고 한다. 재보선 끝난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재보선 무슨 뭐 둘러싼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또 뭐 혼란상이라든가 또는 그럼 지방선거 가까이서 하면 또 지방선거 이용하려고 한다. 때문에 자꾸 그런 음모론보다는 이건 필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물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아니라 물증이 확보될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보기관의 일이에요. 그다음 아까 제보자 말씀하셨는데 제보자 누가 누설했습니까? 국정원에서 누설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제보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서야 저쪽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제보자가 누구였다라고 밝힌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제보사를 누설한 그렇죠. 아니죠. 아니 국정원이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다, 내부조정관한테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했죠. 통진당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누구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다 했죠. 알고 있었죠. 제보를 받았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식이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까지 해서 형법상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의 문제는 이미 검찰에서 역시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혐의가 충분하다고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기소가 돼 있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남재준 원장의 답변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휘하는 국정원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뭐 설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기소 내용대로 정치 개입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 정권의 국정원장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나의 국정원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 국정원에서 적발한 내란 음모 사건을 덮어야 됩니까? 발표하지 말아야 돼요? 수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분리를 해야죠.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인 남재준이 뭐죠? 이름이 뭐더라? 남재준 국정원장이요. 네. 자연인 남재준한테 사과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장에게 사과하라는 거거든요. 그 범죄는 국정원이라는 기관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뀌었어도 그렇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왜 그럼 의무가 우리나라 있다는 왜 말씀이시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4.3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를 합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인데 왜 현 정부가 사과를 합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건 좀 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하죠. 범죄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사과를 하면 반드시 퇴진하라고 사퇴하라고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요. 맞아요. 박근혜 아니요. 대통령도 맞죠. 아니요. 아니 설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아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다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그 제1야당 민주당과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사들 또는 그런 세력들은 틀림없이 박재준 원장이 사과하는 순간 국정원장 자격이 없으니까 퇴진하라고 이것을 또 하나의 정치 쟁점으로 만들 겁니다. 아니요, 아직은 가설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요. 김한길 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확신이 있지만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강경론자, 비판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꼭 그럽니다. 아니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과를 하기 이전에 사퇴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퇴 요구가 그다음에 미리 있었죠. 그렇죠. 있었던 그다음 건 맞습니다. 남재준 씨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예컨대 NLL 대화록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우려먹고 이래가지고 정부를 갖다 소용돌이로 뭐랄까 몰아놓은 거라든지 예. 굉장히 사퇴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그 전에 그 댓글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댓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자, 남재준- 자기가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 사퇴할 이유를 찾는 남재준 거지. 국정원장의 사과 문제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근데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라고 검찰 우선 혐의를 뒀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의 국정원장 중에서 남재준 원장이 그런 면에서 가장 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해야 되는 임무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벌어졌던 국정원장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민주당도 국민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장 두 사람이 민간인 수천 명에 대한 불법 도청, 불법 사찰 혐의로 국정원장 지낸 두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잖아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그 국정원장 한 사람은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여줬던 나름대로의 저자세 이런 것들도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김만복 국정원장. 예? 대한민국의 처녀 수십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돼 가지고 말이죠. 예. 탈레반 무장 테러 집단에게 납치돼 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고 그런데 무슨 미국이 흔히 하듯이 말이죠.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군사작전을 통해서 구출한 것도 아니고 겨우 돈을 줘가지고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인질에서 빼오면서 그것도 남자 일진들은 살해되는 것까지 겪었는데 국정원장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가가지고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선글라스 낀 국정원 직원 옆에다 둬두고 국정원장이 노력해서 인질들을 빼냈다고 홍보 자료나 만들어서 국정원이 기자들에게 뿌리고 말이죠.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한 일도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장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원장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보수 세력의 시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원칙을 알고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시비에도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 자기 노선을 가는 것에 비추어 봐서 저는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내용대로 대공 수사권은 강화를 하면서 국내 정치 분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차단력을 설치하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뻔뻔한 것을 원칙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데요. 저는 남재준 원장한테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정보 해석 능력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대화록을 읽었으면 한글을 해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NLL 포기 발언 없거든요. 근데 있다고 해석하잖아요. 지금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NLL 포기 발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까지도. 예. 그런데 그걸 갖다 180도 거꾸로 해석을 했다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왜 깠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면 뭐 대통령 그 기록물이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 자의대로 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정치 실종됐는데 유일한 정치적 주체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국내 정치를 소용돌이를 몰아넣는 게 국정원의 임무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해야 될 것은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에 굶주려 있고 우리가 기껏 받았다라는 게 왕재산 악단 뭐 이따위 뭐 썬데이 서울 수준의 그 정보를 갖다가 받고 그게 매일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가 고유한 업무인 정보 수집 능력의 무능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보 해독 능력이에요. 한글 해독 능력도 없이 어떻게 그 똑같은 문헌을 읽고 180도로 거꾸로 해석을 하느냐. 근데 그분이 정말 근데 그 NLL 문건에 대해서는 네. 다른 해석이 있는 거는 또 현재 사실입니다. 예. 아니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석의 문제도 해석도 아무리 자의적이다 하더라도 거기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오거든요. NLL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갈 게 아니고라고 명시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그걸 해석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이다라고 한다면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선 그 팩트 그리고 관계를 좀 그다음에 정정을 잠깐만요. 그다음에 예컨대 국정원장이더라도 예컨대 전 정권의 국정원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정권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처벌받을 분위기냐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잖아 오히려 지금. 그런데 말이죠. 전 정권의 말씀은 이제 댓글 의혹 말씀이신 거죠. 아니야 전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라든 이런 것들은 지금 지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 예컨대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럼 이거 잘못도 용서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처벌받았듯이 여기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국정원에 관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마구 헝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진 교수께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아니 그러면 김진희 의원께서 우선 사실관계 김진희 의원은 그 옛날 참여정부하고 예컨대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의 명예를 갖다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시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기 자의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 틀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1급 비밀로 지정을 해서 국정원에 맡긴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입니다.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1급으로 지정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것을 남재준 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2급으로 등급을 내린 이후에 필요한 절차, 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하나 틀렸고, 그리고 말이죠. 국정원이 예를 들자면 은하수 예술단원들의 초영설 같은 완전 썬데이 서울 수준의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언급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장기 공산 독재의 말기에는 꼭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무슨 해프닝이 아니라 이런 일은 권력, 특히 은하수 예술단이라든가 또는 왕자산 예술단 같은 것은 김정은,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 권력의 핵심부와 밀착되어 있는 기쁨적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정권의 한 일종의 기구거든요. 이런 것을 둘러싼 엄청난 처형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 공산 독재 정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말이죠. 썬데이 서울 수준의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일어났던 정보부장의 일탈에 관한 저의 언급은 저는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재준 원장이 무슨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무슨 절차를 어겨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실관계로 말씀을 하셔야지 마구 그냥 이 한나라의 정보기관을 매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 기록물이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면 공공기록물이냐 아직 해석의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공공기록물 1급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2급으로 내리고 또 위원회를 거쳤다. 자기가 만든 위원회에서 예컨대 지금 정권 내에서 얼마든지 그런 위원회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의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음원 파일은 형식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그래서 그걸 갖다 개입됐다는 자의적이라고 말씀이시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건 쉬운 일입니다. 정권 내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그걸 자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뭡니까? 음원 파일. 왜 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까면 되죠. 왜 이제 와서 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대화록과 왜냐하면- 음원 파일은 같은 존재라고 그렇죠. 봐야 그걸 된다는 갖다 거죠. 풀어놓은 건데 왜 이번에 또 달라집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음원 왜냐하면 파일로 지금 우선 좀 얘기를 그거는 남재준 원장이 야당을 남재준 공격할 원장이 그 때는 말을 야당을 바꿨습니다. 공격할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초본을 삭제한 것도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깠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역풍이 이제 불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자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거 좀 전에 관현악단들. 예. 관현악단들 나와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보도에 따르면 그 관현악단이 해체됐다고 나왔거든요. 다 처형당하고 해체됐다고. 근데 해체된 그 단원, 악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세상에 이러는 게 무슨 정권 말기 현상이다. 정권 말기 현상이다. 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지금 예컨대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무슨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굉장히 다른 무슨 뭐랄까 증거나 근거라든지 이런 분석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당장 탈락 요 사건 하나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정권 붕괴의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거의 음모론 수준의 해석이라고 정권 생각합니다. 붕괴 조짐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흔히 봤을 때 공산 정권 말기에 공산장기 독재의 말기에 종종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다 이 말씀이죠. 아니, 말기가 아니라 그런 제 일들은 말씀 들어보세요. 말기가 아니라 이미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취임한 이후에 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는 볼 수 없었던 더 이상하고 기괴한 일들이 지금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북한 인민들이 이런 배고픔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더 하여튼 열악해지고 있는데 핵 개발이든가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상식적인 눈에서 보면 지금 완전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체구도 빈약한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무슨 배낭에다가 무슨 흙인지 돌인지 이런 거를 잔뜩 담고 군인들이 걸어가지고 마식령 스키장에 건물을 짓고 지금 북한에 마식령 스키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슨 평양에 무슨 해당화관이라는 명품관 지금 예. 북한의 인민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무슨 세계 명품 브랜드를 모아다 놔서 해당화관이라는 게 그게 이수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말이죠. 말을 타고 승마를 배우라고. 그리고 평양의 물놀이 유원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것을 정상적인 걸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 예술단원들의 공개 처형설도 사실이라면 돌이켜보면 틀림없이 장기 독재의 말기적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거의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큰 폭은 아니지만 아주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군 정치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북핵 그다음에 또 하나 경제 병진 정책을 하고 있고 마식령 스키장도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개인적 취향일 수 있고요. 휴대폰이라든지 휴대폰이 좀 사용이 좀 보편화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 뭐랄까 그 패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주민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원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변화가 그 김정일 체제와는 다른 김정은 체제의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것처럼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북한의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체제 변화로 주제로 얘기를 북한 내부 체제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로 하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주 나오시면 다음에 또 그 얘기는 하고요. 다른 주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 386이라는 용어가 뜨고 있습니다. 30년대생 그리고 80세를 바라보는 나이 또 60년대 활동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인데요. 바로 원로 친박들의 귀환을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신 386 세대를 아십니까? 1930년대 태어나 60년대 사회활동 시작. 이제 80을 바라보는 세대. 신 386 세대. 100세 시대에 발맞춰 2013년 그들이 돌아왔다. 김기춘, 현경대, 한광옥, 홍사덕, 남재준 그리고 신 386 세대를 바라보는 그가 돌아온다. 서청원. 의리의 정치인, 통큰 정치인, 결단의 정치인, 정말 경륜의 정치인 서청원 후보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청원 후보께서 7선으로 되시면은 그야말로 정치에서는 신선의 경지입니다.
정말 서청원은 신선이 될 수 있을까? 신 386 세대에 등장한 올드보이의 재등장인가? 과거로의 회귀인가? 예, 두 분이 너무 열띤 토론을 하셔서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즐거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안 즐거울 수도 있겠는데 우선 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청원 전 대표의 귀환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국민들이 이걸 좀 환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수 언론들의 그 사설들을 좀 읽어봤는데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상당히 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국민들 일반 정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오래 전에 이미 이제 정치에서 정리가 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국민들이 이 나라 정치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걱정스럽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 예. 저는 저는 아주 잘못된 걸로 봅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실수고 더군다나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이미지, 원칙 이미지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선 서청원 대표가 본인의 개인 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친박연대 당대표로서 두 자리의 비례대표 의원직과 32억 원의 공천 헌금을 맞바꾼 거 아닙니까? 예, 2008년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려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정치인 서청원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 단계에서 끊어야 될 구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악습 아닙니까? 그 악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다면 서청원 전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원칙과 개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 장외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완전 정면으로 지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예.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괜찮다? 아니,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터졌을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노무현 정권을 공격했습니까? 종북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을 사면 복권 시켜주는 바람에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사면 복권 논리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사면 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원칙상으로 저는 새누리당이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진 교수님이 김 예. 의원님을 존경하시고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러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떠나가지고 예. 말이 안 되는 거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는 건안 되는 그다음에 이제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가치관이 지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변명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우리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쓸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변명을 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낭만주의 정치 시대의 막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무슨 자기 혼자 착복하고 이걸 처벌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당시가 그러면 낭만주의냐?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그 잘못된 정치 문화를 낭만주의 정치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걸 낭만적이라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미화까지 해버리는 이랬을 때 우리 가치관 자체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치가 그나마 그래도 좀 깨끗해진 편이거든요. 예. 과거에 비하면은 이거 다시 이제 과거로 돌려놓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리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원로그룹 중에 한 사람과 이렇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저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박그룹 포함한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다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박근혜 정권에게 대단히 부담이 된다. 앞으로 예. 설사 당선돼서 들어오더라도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손학규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예. 손학규 전 의원을 공천해서 이것을 정권심판원으로 확 몰고 간다면 더더욱더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손학규 전 대표가 이기면 그렇죠. 이기든 지든 말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이런 상황을 원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서청원 전 대표가 다른 방식으로 정권의 성공을 도와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이 직접 그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예. 본인과 관련된 친박연대 일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을 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어야 된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권 핵심부에 해야 될 사람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때문에 제2, 제3의 서청원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같은 유형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말이죠. 그러니까 친박 원로이신 분이 원로와 김진희 의원께 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잘 예. 아는 원로 그룹이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그 개탄을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권 내에 이런 내부 경고음을 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다. 다들 예. 눈치 보니까 저는 이것이 산신 386 체제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비리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치더라도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해서 많은 친박의 핵심들이 지금 주변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내 핵심들만 내 주변에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는 어렵지 않겠냐. 김진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그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조금 면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이분이 지금 의리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자를 싫어하세요. 옛날에 예. 당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의 원칙이 보은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춘 씨 같은 경우 김기춘 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유신 본당이에요. 유신헌법 만든 분이고. 유신헌법을 만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초원 복집 사건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발언 하나만으로 이미 정치권에서 떠나 있어야 할 분이 지금 다시 컴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줄이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난 이제 그 부시 예. 그런 분들이 좀 홍사덕 씨도 좀 그런 경우고요. 민하엽 상임의장으로. 그래서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각자 다 움직일 때 각자 개성들을 다 존중해주면서 크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마 김장수 씨 이견이 좀 있었을 겁니다. 당신 소식껏 해라. 예, 딱 당시에 맡겨버리잖아요. 국방장관이었던. 네, 맡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견을 좀 가졌다 싶으면 진영 복지부장관 예. 떠나야 되는 거죠. 최동욱 축출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자기 충성파들만 이렇게 모였을 때 그게 아마 이제 정권을 장악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내 대표들 불러가지고 초대를 했단 말이죠. 이게 원래 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이상한 모임을 좀 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걸 장악을 해갈 때 자기는 무슨 승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이제 썩어가는 거죠. 아마 지금은 안 나타날 겁니다. 정권 초기에는. 예. 하지만 1년, 2년쯤 지나면 그냥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의 구조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없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예. 보은과 이제 충성. 그래서 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만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나오면 이제 쳐버리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모든 인사파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뭐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 사건은 비판받아야 되고 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뭐 그런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 때문에 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요. 첫째, 또 틀린 게 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주도했다. 아니거든요.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법무부의 일개 검사였어요. 예? 거대한 유신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일부 일개 검사가 동원이 돼서 뭐 집단으로 하는데 주도는 아니고 참여 정도가 참여를 적당한 한 거죠. 편이겠네요. 주도가 그 참여도 말이죠. 일개 검사가 참여한다면 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예. 것이고. 그 두 번째, 뭐 진영, 최동욱 뭐 다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충돌을 해서 물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신 386 세력들이 이제 점점 예. 충성그룹이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양건, 최동욱, 그 진영이 대통령하고 충돌해서 물러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가
신 386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요. 예. 최동원 검찰총장은 우리 또래고 50대 중반이고 예. 또 뭐 진영 장관 60대 초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공교롭게도 자기와 충돌해서 이른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더 나이가 좀 어린 세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충성성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신뢰한다. 부분에 상당 부분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 교수님께서 측근들만 모이다 보면 어떤 이 민주적이고 소통이 되는 리더십이 안 생긴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절대로 예스맨이 노맨이 될 수 없어요. 예. 나이 많은 분들은 장점이 안정성이고 충성심이지만 거꾸로 이 정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개혁성,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박 대통령에게 이견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현되지 못해서 생긴 사태가 이번에 서청원 전 의원의 예. 공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